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업데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한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5개의 질문으로 함축해서 여기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2개를 먼저 한 20분, 20분씩 하고 나머지는 그 2개에 대한 플러스 질문들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봤더니 경제학과는 금융경제학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다음에 경영학 2분, 나머지는 다 비경제학 전공 분들이셔가지고 어차피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 여러분들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발언이 아니라 그냥 전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진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 현 인류의 시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두 번째로 올바른 경제관과 직면한 문제, 세 번째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그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잠깐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개 자본이 있는데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경제 자본들 외에 그런 일반적인 경제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근본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회, 환경, 가버넌스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연 자본에 있어서 지구, 기온, 온상, 1950년대를 제가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리셋이 좀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수직으로 그냥, 수직은 아니면 굉장히 그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혀 코로나 때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이제 또 상승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자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회 자본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움직이 좀 안 되지. 이 끝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맨 끝 부분에 그 검은 부분이 확 올라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준 독재와 독재 정치 시스템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10년대 중반서부터 독재, 준 독재 경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분야로 보면은 이 주기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에도 비슷했었거든요. 뭐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가버넌스 자본인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국제 기구들이 많이 해서 국제 평화와 서로의 어떤 안녕을 존중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벌써 이미 80년대, 90년대에 들어가서부터 WTO는 거의 뭐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해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피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피크가 이제 그 전쟁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망수 10만 명당의 사망자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1960년대, 그다음에 1950년대에 한 번씩 가장 높은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두 전쟁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전쟁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1960년대는 신교와 구교의 그 싸움으로 시작됐던 30년 전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독일군의 이 혁대 거기 버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크게 작게 50년에서 6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어떻게 주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주기를 이미 약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주기가 또 안 생기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약간 시니컬하게 오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새로운 실존적 문제들이 더 혼선을 빚게 되는 경제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알려진 부분들이고,
사회 내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화 운동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생각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그 갈급함, 추구들이 다방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왜 경제학하고 다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제가 경제학회나 어떤 경제 이슈의 모임을 이렇게 국제회의 같은 데 가면은 경제학자들만 모여 있지 않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굉장히 최소한 다 4-5 분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요새 하는 학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회가 아니고 국제회의, 뭐 에이펙 관련되는지 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 지금 하나로 혼합돼 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고요. 경제학도 특히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서플라이 체인, 경제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거는 이 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 서플라이 체인의 과거에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게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테크놀로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이게 지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논리만 가지고 그걸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정서적 불안 확대가 이거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것은 경제학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그룹 사역, 캠퍼스 미니스트리하고 청장년 사역을 지금 4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된 거에서 많이 제가 습득을 한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심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한쪽에 항상 치우치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저런 쪽에 속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어느 당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테크노크라시라고 합니다. 공무원인, 공직에서 있으면서 그냥 원칙에 의해서만 그냥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섀도우 카비넷, 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바뀌는,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통화정책 할 때도 저보고 그 며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당신은 매파군요, 뭐 비둘기파군요 했더니, 비둘기파는 뭐고 매파는 뭔가, 그러고 제가 한 몇 달 동안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갈등 속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경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지금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 자, 두 번째로 올바른 경제관과 직면한 문제들, 보장되지 않는 의식 중요. 이 차트는 뭐냐면은 그 경제학, 그 대학교에서, 혹시 대학교에서 경제학 101을 들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가장 단순한 경제 그 순환의 좌표입니다. 한쪽으로는 저축, 소비, 소득이 돌고, 그거를 반대쪽에 그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죠. 자본, 투자, 생산품,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막 물리면서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경제의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데,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펼치고 정책을 하니까 정책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 이것은 뭐 경제학 하신 분들은 관심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경제학 그 정책과 이론의 발전사를 보시면은 왜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이는지 알게 되시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런 상태고,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각 개인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서 의식주 해결이 가장 심각한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 항상 그랬지만 다시 이것이 이제 부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것이 문제였었지만 최소한도 나이가 들면서 열심히 일하면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저축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어떻게 살지 미래에 걱정할 여유가 없다 해서 단기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그것은 뭐냐면 장기 소비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책임은 인구 구조를 감안한 소비와 저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 고령화된다라는 그런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령화된다라는 사실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퍼블리시하는 페이퍼 보시면은 High, Middle, Low Profile Dynamics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프로젝트 하는 것이 있는데 버스 레이트 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돈을 많이 벌 때 저축했다가 노년기에 그 저축한 거 가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구의 다이내믹스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나라의 나라적인 차원에서.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으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미래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하향 산업에 종사하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을 최대한 즐기려는 소비 성향은 어떻게 대면할 것이냐, 직면할 것이냐. 현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개인의 선택과 사회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려면은 우리 다 솔직하게 직면하고 다 같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한번 직면해보자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이 컨센서스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모든 자기의 이권 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더 챙기려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더 챙기려고 하는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그룹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그룹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축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채가 확대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으시면은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1,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분량은 한 60% 정도밖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확대로 선진국 부채는 국민 소득 대 300에서 50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 세대는 뭐 알아서 하라. 나는 너 모르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좀 다르죠. 어떤 나라는 정부의 부채가 늘었고, 어떤 나라는 기업의 부채가 늘었고, 어떤 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었는데, 그럼 어디가 더 잘한 거냐? 그러면은 가계가 부채가 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감당이 안 되니까 가계들을 알아서 해라 해서 시장 규제를 완화시켜서 풀어준 거고, 그 정부 부채가 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된다 해서 정부 부채를 늘린 거고.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거를 부담을 전가시켰느냐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뭐냐? 이게 이제 코리아 디모그래피. 이게 제가 17년 전인가 8년 전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한번 그렸던 차트를 재작년인가 업데이트했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사회는 빨리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모그래피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계 또 신기록을 깨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간 줄이 높은 부분에 있다가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 그렇게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그다음에 2위, 3위 정도가 2위가 아마 중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저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저축을 하면 그런데 뭐 저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저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역 흑자가 사실은 저축이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비용이 이제 우리가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과 그 투자 원금을 우리 고령기에 넘어갈 때 이제 회수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우리나라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다른 구조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이 인구가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는데 그 나라에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국만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훨씬 덜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슷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해도 모든 나라들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정도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저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저축을 이루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무슨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저축이 이루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actuarial basis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뭐 몇 %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개념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한 국가가 이 고령화를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 계산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마지막 Q&A 밑에 그 레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신학당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3년에 걸쳐서 계속 5주씩 6주씩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경제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최근에 했던 그 강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것을 저는 믿는다라기보다는 그 계시록과 그 제가 지난 4, 5년 동안 우연하게 어떤 계기 때문에 구약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하면서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계시록이 끝나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초속을 다졌던 뭐 AD 312 정도. 그 다음에 로마의 멸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데 사실상은 저는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순수한 그 말씀의 그 정교화되는 그 기간이 Council of Chalcedon 그 이전 전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인트 아거스틴 정도가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마지막 신학자가 아니었나. 그 이후에 나왔던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한 7, 80%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는 좀 다 틀린 것 같다라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그 당시 지식으로서는 그 정도밖에는 당연히 이해 못했던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국의 시대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고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관점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하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후반부의 산업혁명과 시작하면서 이 중상주의 그때서부터 이제 돈이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이제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만든 우상이 생명을 얻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우상이 만들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말세가 이제 내일 올 것이냐는 질문하면 내일 올 수 있는데 그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짜의 그런 그 크로놀로지컬한 그런 컨셉하고 이렇게 1대1로 매칭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수메리안 칼처서부터 다시 봤거든요. 처음서부터. 그랬을 때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우상이 지금 현재 시기하고 가장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를 대면하고 있는 각 사람의 어떤 자세와 그런 생각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각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인 환경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 맞물려져 간다는 것. 그래서 그 666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갑자기 설명을 하니까 너무 많은 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지만 하여튼 안타의 쉐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막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용은 다 아는데 그 내용이 쉐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공동체의 그 거품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제가 잠깐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끝나갈 때쯤 돼서 다시 이제 개혁하자. 내적으로 우리가 개혁하자. 신앙을 새로 삼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금방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안 걸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혁은 어디 가고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언약에 대한 왜곡, 세상에서 물리적 축복,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잘 풀리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했던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믿어도 다 똑같이 잘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그럼 아멘 그러고 진짜 믿었더니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더니 내 발자취에 공의와 평화가 실현됐다가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 잘못된 조건을 없는 위로를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시겠다고 결정이 난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 선지자들과 대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헛된 위로를 계속 줬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지금 상황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공동체에서의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특히 현 세대에서.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은 뭐냐면 높은 도덕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도덕성. 그것은 높은 도덕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 노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휴밀리티에서부터 옵니다. 깊은 휴밀리티. 그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은 실력자들이 아닌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저는 4대째 기독교인으로서 어렸을 때 그 탕자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완전히 탕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사회에서 내가 내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야심을 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거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이러스 같은 왕도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믿는 그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은 얼마든지 통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거룩함을 강압적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져라. 이것을 제가 깨닫는데 60대 후반에 와서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불확실한 정보의 홍수에서 각자가 원하는 내용만 습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긴장하면서 살라는 것과 원칙이 결여된 자아 경험 중심의 행복 추구에서 쉐마로 돌아오라. 이게 안타의 666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의식주에 대한 걱정, 보이지 않는 진리에 의해서 살 것이며 사회 속에서 나의 입지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청년들에게 특히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보요만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보시면은 이 추가 자료에서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필요한 인지 역량의 확대가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면서 한 인간이 실존으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성경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갈릴레오가 이 태양의 갑자기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여러분도 제 나이 한번 돼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계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을 때까지도 가택강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관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과학계나 어떤 사회계나 이 신경계, 정신계, 심리학적인 발전, 경제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발전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많으신지에 따라서 성경 보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만 그냥 계속 보시면은 그러면 과거에 5세기, 6세기 때 그 신학자들 생각이 그냥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원리를 갖다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논리의 전개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 리스크.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경제학자들한테 보여드리면 저 사람이 지금 경제학을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최근에 있는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약간 분석한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 미국 글로벌 주요 경제 및 금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뭐 기초 연금을 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8번, 9번, 16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21개의 질문들에 해당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물론 1번, 8번, 9번, 16번의 질문들이 무엇인지 다 외우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없이 정상적 경제 시스템 유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예를 들면서 독일의 경우 저도 제가 독일 예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질문한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보다 우월한 제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결국 사람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냐 이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혁신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책임의식을 갖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리더십 학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죠?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자, 공의로운 사회. 일단 독일을 제가 언급한 것은 독일을 그럼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지금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지난 십몇 년 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독일이 계속 예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국제기구나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한국 대표했을 때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럴 때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국제기구에서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리더십을 이렇게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이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특별히 뭐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독일을 좋아해서 그런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특별히 애착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독일 가면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겠죠. 저는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독일에 애착을 느낍니다. 자, 공의로운 사회 기능 가능하냐 그러면은 모든 사회 시스템은 legal framework, institution, 그다음에 policy implementation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legal framework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것이고 institution은 기관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정책과 정책의 집행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태인데 그 일반적인 상태는 도덕성의 질서 유지,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커미트먼트 이런 것들에 이제 의해서 결정되는데 각 개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책임감이 제가 아까 세 가지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셜 그 캐피털이라는 그 개념 그것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자기가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그 나라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 자신의 유혹과 이 과욕 이것이 어디를 가도 항상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지식, 이성, 논리성의 한계 이것도 어디를 가도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지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 논리성이 그 상처에 의해서 100%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으름. 근데 마지막으로 썼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게으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회 시스템도 처음에는 좋은데 10년만 지나면은 그 사회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기 시작하고 20년만 지나면은 50% 정도가 그다음에 한 30년 지나면은 뭐 70% 그래서 한 60년 정도 되면은 전쟁이 또 한 번 나야 되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제가 그 중국에서 있을 때 그 제 직원 중에 중국 사람인데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중국 그 뭐라 그러죠? 그 승패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번성기와 그 하락기 것을 그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연구했는데 그 친구가 역사 그 결론을 딱 보니까 200~300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그러는데 그 망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도를 좋게 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서로 그 과역들이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범람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서로 부자 되려고 더 이제 그 이권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전쟁이 나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제국이 생기고 그게 중국 역사에 200~300년에 한 번씩 어디 제가 아직도 아마 그 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뭐 중국도 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데 다른 나라보다 기간이 조금 긴 것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신으로 그렇다면 해결 가능하냐면 논리적으로나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해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술혁신이라면서 모든 우리가 하는 행위와 그러니까 트랜잭션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모니터가 될 경우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백트래킹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뭐 요새 TV 보시면 범죄 향하면 CCTV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인식기가 굉장히 많이 그 확장됐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그럼 왜 도움이 되냐? 그 잘못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나는 그러면 그 감옥에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지내고 나오겠다. 이런 결단이 확고하게 쓴 신념 가운데서만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돈을 어디다가 그 사기를 쳐서 돈을 갖고 있다가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이제는 그 숨겨놓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제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제 디지털 화폐가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화폐는 사실상 원래 생각하는 그 블록체인에 베이스된 디지털 화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건데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 기술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nationwide 이렇게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그것이 이제 완전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위에 있는 것과 같이 leverage나 credit risk, asset valuation, earning potential 등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딘가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주식의 값이 경제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딱 나오는데 그거보다 엄청 높다 그러면 그 높은 데도 투자하는 거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구나. 첫 번째는 엄청난 스페큘레이션. 나 같은 사람들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갬블하는 거죠. 갬블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인사이더 인포메이션이 있거나 세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세 사람 세 부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 안 좋죠. 왜냐하면 인사이더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잡혀갈 거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될 테고 갬블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경계할 테고 그러니까 다 안 좋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사회가 되죠. 네, 빅데이터와 AI를 통하여 노동 생산성 가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여러분들 선배 그 기에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I 이 빅데이터나 이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임금 그러니까 월급이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의 생산성에 의해서 측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7, 80%의 제 생각으로는 70, 80%의 인구의 그 연금 봉급들이 떨어질 테고 나머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한 25%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인베스트먼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뱅킹 같은 데에서는 몇 사람이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나머지는 사실 그냥 굉장히 먼데인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서 보면 뭐 굉장히 번지르한 거북무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그러는데 굉장히 메커니컬한 일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과도한 공의로운 경제 사회 제도가 만들 수 있냐? 예,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 이런 것을 도입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할 테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거 도입 안 하고는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자본주의 원리와 정당한 수고의 대가에 대한 질문이 5번하고 13번에 나왔는데 자본주의 거룩과 자족으로 아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가치는 도덕성이 아닌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인 소유권 보장, 자본 포함해서 자본에 의한 부익부가 불가피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올바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가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는데 수요와 공급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각자의 도덕성과 자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하신 분에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렇게 볼 때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거 볼 때 이런 식으로 항상 논리를 전개 나가거든요. 자본주의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개만 더 밑으로 들어가면 그 수요와 공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거든요. 각자의 사람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내가 질문했다고 손 들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그 고귀함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유권 보장은 성경에서 제시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율법 보면 모세 율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법, 사회법, 그다음에 제사법입니다. 거기서 그 사회법에 관한 것이 저는 제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그 베이스가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써 있습니다. 경제 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 스트럭처, moral hazard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개인 소유권의 자본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고 자본으로 수익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개념이
그래서 그 모세율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회 제도와 이 역사상 지난 3,000년 동안, 3,500년 동안 가장 비슷했던 사회 경제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딕 컨트리에서 시작됐던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 가장 비슷합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모세율법을 공부하기 싫으시면은 그냥 이 노딕 컨트리의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 어떤 제도인지 보시면은 모세율법 읽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본은 자신의 저축이며 수익은 자신의 소비 대신 타인의 생산 활동으로 대여해주는 대가.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은 미래 소득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위에 있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그런 관점의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당연히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통해서 이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본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원래 그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소비하지 않은 것만큼 저축해서 그 저축에서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를 참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참은 거 가지고 생산을 하게끔 해서 그 생산에서 나온 혜택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원리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써가지고 너한테 이만큼을 주고 싶다 그러면 주고, 아니 나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겠다 그래서 너한테 안 빌려주겠다. 아니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욕을 갖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는 정확하게 28.5대 나머지로 가져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뭐냐면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갔다. 땅값이 올라가는 게 자본주의에서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그걸 왜냐면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땅값이 올라가면은 왜 올라가냐면은 그 땅을 가지고 사용할 때 있어서 생산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집을 지면은 집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값이 그 생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산이 나오면은 그 생산품에 대한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품질이 올라가면서 투자를 하면은 품질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자본의 값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자본을 사용해서 올 모든 수익의 현 시가가 이 자본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산의 그 생산품의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이 땅값이 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품이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개별적 능력과 지역 상품별 기본 가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사회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왜곡된, 그러니까 디스토트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자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구의 그 프로포션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딕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라는 노딕 컨트리 이 이름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 비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은 엄청 하고 싶어도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점점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실존적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항상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돈키호테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3번하고 4번인데 이 돈키호테 효과가 혹시 뭔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등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근절, 그다음에 자연사회 가버넌스 자본의 보존, 그다음에 돈키호테 효과를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을 근절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근절해야 될 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통하여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경제를 큰 틀로 보고 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 행위나 악한 행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사회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 차이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기지를 최대한으로 얻어서 집을 구매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최대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 돈을 이제 많이 해서 일단 집을 구매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올라갈 것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없어질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단순하게 나는 여기 빨리 집을 사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서 내 미래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명철한 지혜로운 행동 같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회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려면은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메저먼트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되고 여기까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욕을 포기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요구. TV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면은 정부에서 이것도 해줘야 된다, 저것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러면 당신은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항상 묻고 싶거든요. 당신은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은 뭐 그 미국에 누가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사회가 나를 위해서 무슨 혜택을 줬느냐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학생 때일 때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나한테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지금 사회한테 투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저를 지배했었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도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나를 키워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았었고, 직장을 처음 가졌을 때 자동차를 갖고 드라이브를 가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늘었습니다. 이 기름은 이 사회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드라이버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적도 있고, 그리고 50대 초반까지, 40대 후반까지도 스타벅스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좋은 커피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4-5천 원을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내는 것이 사회에 굉장히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 인간으로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얼마인지를 갖다가 항상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고 못 벌고의 이슈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ESG, 뭐
얘기한 거고 돈키호테 효과 유발하는 제도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특히 ETF 같은 거로 이제 등록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갬블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지노도 있는데 뭐 이거 했다고 무슨 뭐가 더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갬블이라는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 갬블이거든요.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경제 연합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그 IMF 그 소장으로 가게 됐던 이유가 북한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났을 때 제가 북한 돕고 싶어서, 그러니까 통일을 돕고 싶어서 그 자원에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관련돼 있고 이모셔널리 관련돼 있다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저는 통일을 바라는 것이 뭐 애국이 있고 뭐 민족주의에서 통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북한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이렇게 뭐 민족주의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 똑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통일의 방법은 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북한 관련된 분이 2분 계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하시면 그냥 오늘은 보여만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는 하여튼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NGO를 통해서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어떤 특정한 방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경험에 대해서 이 6, 10, 12, 13, 17번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은 해드리겠는데 제가 말하는 거에 50% 정도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생기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미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미래를 과거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너무 멋있게 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펼쳐보면 안 같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미화를 시킬 테니까 한 50% 정도만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녹록지 않은 환경과 경험과 시행착오, 방법, 실천의 지혜 같은 것을 알고 싶다 그랬고 또 좋은 사회를 위하여 또 하고 있는 노력들이 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그 다음에 언약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 시점, 그 순간서부터 자기의 개인적인 계획과 야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슨 뭐가 돼서 뭐 섬기겠다 뭐 이런 거 다 완전히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100% 내 뜻을 거기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된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해방될 수 없는 죄의 지배에 끊임없는 회개와 새로운 시작. 이게 제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청년 때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할 때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막 과시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할 때 엄청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완전히 오늘도 놀아놨구나.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는 완전히 죄덩어리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복음을 전도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한쪽에 가서는 막 나를 어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나의 그 무의식 가운데 그것도 그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obvious하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내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숨기려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일 때마다가 아니라 항상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말씀의 신진대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 평균적으로 47년 동안 지금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 소그룹을 인도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성경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도 10시간 동안 묵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이 말씀 묵상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 플러스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또 가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을 인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를 47년 동안 거의 빼먹지 않고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리킬 때 그것을 말씀의 신진대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저의 생명을 유지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당신은 뭐 신앙생활하는데 업앤 다운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업앤 다운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신진대사가 항상 있으니까 업인지 다운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차이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항상 똑같거든요. 그 상태가 50%만 그다음에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노력 사회가 내게 주는 혜택보다 내가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을 항상 지배했던 것이고 제가 그 IMF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 2년만 사실 근무하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중국에서 제 임기가 끝나갈 때 1년을 더 연장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참고로 저는 그 직장을 옮길 때마다 제 그 월급이 연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옮겨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와서 일단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2년만 도와드리자. 그냥 젊었을 때 제가 34개월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3년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내가 무료로 봉사해야 되겠다. 중국에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뭐 그 수당 받은 거 가지고 뭐 제 생활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무조건 뭐 도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 있게 됐던 것이 지금 11년 됐나? 12년이 됐나? 하여튼 11년째군요. 왜냐면 하나하나 끝나면 계속 있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처음서부터 이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사명이었고 그것이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보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사적인 이득은 그러니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그 사적인 이득은 봉급으로 충분하다라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직장 가운데에서 이제 저는 연구원에도 있었고 대통령 보좌도 해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일을 해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100%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사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소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반응, 엇갈림, 비웃음, 왕따, 공격, 경계,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노력은 타인보다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쉬운 길을 택할 수 없고 항상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한 80%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쉬운 길을 택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버릴까 하는 유혹은 항상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편한 생활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고생을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이제 Q&A 할까요? 네. 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요. 아직 질문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저는 지금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이정도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분야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역사여서 역사를 한 이유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금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강의하면서 저금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셨더라고요. 플립러닝에서.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08년에 뭐 모기지 사태라든지 일본의 버블 경제 사태라든지 결국 그게 가계부채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버블 경제 붕괴라든지 모기지 사태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수록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서 역사를 점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지만 다른 나라는 기업 부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부 부채 이제 다 있는데 이것이 재조정되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가계 부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 이게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보다 한 60% 70% 정도 된다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일반 상품의 가격이 그 정도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에서 사는 것이 정상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임금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차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어저스먼트에 이제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설명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 그거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정부가 그 부채를 계속 까나가는 거를 방법이 왜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거뒀고 지출을 줄이면서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일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은 금융 위기가 이제 한번 빵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독일에 있을 때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에 났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나치가 일어난 게 된 건데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지금 고금리가 아니라 지금이 정상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가 너무 저금리였다는 거예요. 네. 네. 엄청난 저금리였고 지금도 사실은 실질금리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이 1에서 2% 난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0%에 가까운 것은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설명하려면 또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니까 플립러닝 수업은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동네에서 그냥 책방 선생님 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게 뭐 내가 가르치는 실력이 엄청나지 않아도 그 내가 가르치는 일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제 활동 같은 게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담당한 어떤 기여라는 게 개인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통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제가 경쟁을 해야 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동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의 강의와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수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벌지만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가르치는 어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다 그 사회의 기여분이 다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고, 이제 AI나 로보틱스의 발달도 점점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동을 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점점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이 1인분을 해서 정당하게 소득을 벌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전망이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것이 점점 심화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인데 뭐냐면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다라는 거.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그것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까지도. 그래서 근데 그 어떻게 가능하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한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디스트리뷰션 문제거든요. 리디스트리뷰션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말씀해주신 내용이 혹시 뭐 기본소득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데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기본소득 같은 거 하면은 더 망가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당이 무슨 얘기해서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본소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도 항상 뭐냐면 first best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second best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first best 솔루션은 모든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퀄리브리엄이고, second best는 디스토션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아웃컴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first best를 역사적으로 했을 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래 간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얼한 시스템이에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first best 솔루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물론 모세율법하고 다르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방가디즘에 의해서 소셜리즘보다도 더 악한, 그러니까 자본주의보다도 더 악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났고 완전히 독재 체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베스트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조의 최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부분을 조금 더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분배 정책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전 어쨌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강조해주신 부분이 거룩, 자족과 도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더 갖기 원하는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도덕과 자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숭고하고 가치 있는 태도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또 세상 앞에서는 조금 수동적이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뭔가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개인보다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이제 그 분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 분배 정책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고, 잘 분배되기 위해서 어떤 분배 정책이 가장 가능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마이너스 5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코멘트하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라든지 정책가라든지 그 사람보다 이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50%가 아니라 10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두뇌를 조금만 트릭 해버리면 엄청난 지혜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여로서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걸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거룩해지실 수 있다면, 지금껏도 거룩하지만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이 들 때까지도 계속 거룩한 삶을 사실 수만 있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